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들에게는 막대한 보조금을 주겠다고 약속했던 미국 정부가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신청자가 너무 많아서 돈을 다 나눠줄 수는 없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도 당초에 원했던 보조금을 받지 못할 거라는 해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른바 좋은 일자리, 대기업 일자리의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들 중 가운데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급여나 복지가 상대적으로 좋은 대기업 일자리가 적다 보니까 과도한 입시 경쟁이 일어나고 저출생, 또 지역 간 불균형이 커진다는 해석이 KDI로부터 나와서 눈길을 끕니다. 로또 청약으로 불리웠던 서울 개포동의 한 재건축 아파트 무순위 청약에 100만 명이 넘는 신청자들이 대거 몰렸습니다. 2월 28일 수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시작합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네, 오늘은 김치형, 남국민, 서은영 세 분의 전직 기자, 현 경제뉴스 큐레이터 세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서은영 큐레이터가 준비해 오신 소식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이 보조금 줄 테니까 미국에 공장 지어라 하던 말을 좀 바꾸기 시작했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나 러문도 미국 상무부 장관이 이제 최근에 공식석상에서 너무 많은 기업들이 보조금을 신청해서 미 정부가 줄 수 있는 규모의 2배가 넘었다. 그래서 신청했는데 못 받는 기업이 상당수일 것이고 받더라도 이 신청액의 절반만 받아도 다행이다, 이런 말을 한 겁니다. 땅 다 사놓고 계획 다 발표하고 가니까 이렇게 중간에 말 바꿔도 되는 겁니까? 그 참 답답한 노릇인데요. 보통 이러면 계약금의 2배를 보통 보상하는 게 우리나라 관행인데. 아이고 네. 참. 저 지금 이제 미국이 전례 없는 반도체 투자 붐이 일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이유가 바로 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22년 8월에 서명한 반도체법 때문인데, 이 법을 근거로 해서 이제 미국에 공장 짓거나 뭐 설비 증설하면 우리가 60조, 70조 되는 이 돈 보따리 들고 막 이렇게 흔들면서 이 보조금 나눠줄게, 이런 약속을 했었단 말이죠. 예. 근데 이 보조금을 이제 기대하고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들도 대규모 투자를 했고, 뭐 대만 TSMC 같은 경우에도 뭐 굵직한 조 단위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 정부가 먼저 보조금 신청해놓고 일단 투자해서 공장 짓고 있어봐. 그러면 이제 얼마 줄지는 나중에 알려줄게, 이렇게 백지수표만 날리고 있다가 도대체 언제 얼마를 줄 건지는 확답을 계속 안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기업들로서는 이제 답답하지만 참고 있었는데, 이제 와서 보조금을 못 받을 수도 있고 절반만 받아도 다행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미국이 이제 풀기로 한 돈 보따리가 이제 전체로는 한 70조 되지만 첨단 반도체 기업한테 할당돼 있는 이제 금액을 좀 치면은 이게 한 280억 달러, 그러니까 37조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대만 TSMC까지 모두 이제 요 주머니에서 이 37조 원짜리 예산 주머니에서 이제 돈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이 돈을 두고 이제 당초 예상으로는 한 460개 기업 정도 뭐 신청한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460개 기업. 네, 근데 지금은 600개 이상이 넘는다, 이런 말을 하는 거고요. 신청 금액 같은 경우에도 90조 원이 넘어가지고 이제 신청의 2배를 웃도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보조금 좀 불만 있으면 안 오셔도 됩니다라는 입장이네요. 우리는 경쟁률이 생각보다 많네요. 그건 아닌 거고, 오긴 와라. 근데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건 알고 와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처음과는 좀 말이 달라지는데, 뭐 말 바꾸는 것도 다 미국 정부가 알아서 할 일이고 알아서 판단할 일이고, 뭐 우리가 이제 빌려준 돈 받는 입장까지는 아니니까 알아서 할 일이지만, 이제 다음번에는 미국 정부가 뭐 하니까 오세요라고 하는 건 다시는 못 써먹는 카드죠. 이런 식으로 하면. 어쨌든 우리나라 기업들은 일단 가서 보조금 좀 받으려고 했는데 얼마 받을지가 다 굉장히 모호해진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뭐 시한이 없는 건 아니고 아마도 이제 다음 달 말, 그러니까 3월 말에는 뭐 이야기를 들을 거다. 그러니까 받을 수 있는지, 뭐 얼마 받을지, 이 이야기는 이제 그때쯤이면 알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규정상으로는 이제 신규 투자한 제조 설비 한 곳당, 팹당이라고 하는데 최대 이제 30억 달러까지 이제 각 프로젝트 총 비용의 15% 지원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이론적으로 그냥 따져 보면 삼성전자는 텍사스 테일러 공장에다가 170억 달러 들여서 지금 공장 짓고 있으니까
뭐 한 25억 달러 이상의 보조금 받지 않을까 이런 계산을 하고 아마 들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이제 보조금에 대한 기대감이 높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특히나 이제 이렇게 뭐 경쟁이 치열하다 이 이야기도 했지만 지금 미국 기업한테 우선적으로 지급되는 분위기가 계속 이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이제 현재까지 반도체법 보조금 지급받은 이제 확정받은 기업이 3곳인데 뭐 영국 방산업체가 한 곳 있긴 합니다만 나머지 2곳은 이제 미국 반도체 업체인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 뭐 글로벌 파운드리스 뭐 이런 데들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보조금 수혜 가장 많이 받을 거다 이 이야기를 계속 하는 데가 인텔인데 네. 인텔은 아직 뭐 보조금 확정이 안 됐습니다만 아마 100억 달러 이상은 인텔한테 쏠 것 같아 이런 이야기가 지금 계속 보도가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면 만약에 이 100억 달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최첨단 반도체 기업한테 할당된 예산 280억 달러 중에 100달러다. 그렇다면 이 나머지 180억 달러 가지고 600억의 기업이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예. 이거 참. 뭐 정부 보조금은 자기네 나라 기업들한테 주는 게 이제 새로운 뉴 트렌드가 되어서 네. 더 이상 이제 말하기도 입 아픈데 2, 30점만 하더라도 WTO니 뭐니 해서 보조금을 주는 건 불공정 경쟁이고 그렇게 되면 전 세계 경제가 다 문제가 생기며 이제 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미국 정부는 그랬던 나라가 그렇습니다. 야, 본인들 좀 불편해지니까 그냥 뭐 법이고 원칙이고 다 갇혔죠. 사라지고 네. 원래 이게 이제 세상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는 환경에 맞춰야 돼요. 네. 일본은 또 일본 반도체 부활을 외치고 있고 TSMC라는 대만 기업을 우건으로 끌어들이면서 또 엊그제는 우리 기업들이 요즘 잘하고 있는 그나마 잘하고 있는 HBM 인공지능용 D램 기술을 미국 마이크론이 따라잡았다 이런 소식도 있었어요. 네, 이 그 들리는 소식들이 다 삼성전자 하이닉스한테는 별로 좋지 않은. 정말 한 주 사이에 막 소식들이네요. 악재가 예. 좀 겹치고 있는 분위기인데 지금 거의 뭐 그야말로 국가 대항전 수준으로 이제 거의 반도체 패권 전쟁이 펼쳐지고 있고 이거 총만 안 들었지. 예. 각 나라가 이제 돈가방 들고 싸우고 있는 형국입니다. 근데 미국의 경우에는 지금 이제 칼집에서 칼도 안 꺼내고선 살짝 보여주기만 하고 지금 이제 우리 70조 원 이거 가지고 있거든. 이러면서 이렇게 반도체 기업들을 대거 유치를 한 상태인데 이번에 이제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이렇게 이제 예고편만 날리고도 최첨단 로직 반도체 같은 게 이제 미국에서는 전혀 생산이 안 됐었는데 투자가 몰려서 2030년이 되면 갑자기 미국이 이 관련 시장에서 점유율 20%까지 올라갈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에서도 야, 우리 이거 반도체법 만들어 가지고 당초 예상했던 목표보다 초과 달성했다. 이런 자화자찬을 정말 대놓고 할 정도입니다. 예. 그러니까 일본 경우에도 이제 최근에 지난주에 이제 뉴스 나왔죠. 일본 큐슈에 이제 TSMC 신공장 준공했는데 TSMC가 이제 공장 짓는데 쓴 돈의 거의 절반 가까운 돈을 또 일본 정부가 지원금으로 주면서까지 예. 이렇게 일본 반도체 부활의 우군으로 이제 확보를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HBM 같은 경우에도 요거는 이제 엊그제 나온 소식인데 이제 뭐 이 D램을 이렇게 쌓아 올리는 거죠. 8층, 12층 뭐 이렇게. 근데 이제 요거는 정말 AI 기술의 핵심, AI 반도체에 필요한 이제 이 부품인데 HBM 같은 경우 후발주자였던 미국 마이크론이 이제 갑자기 첨단 모델 우리 양산도 되고 심지어 엔비디아에 우리가 납품할 거야 이런 발표까지 나오니까 예. 이거는 우리가 사실 이제 뭐 삼성전자 특히나 SK 하이닉스가 우위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었는데 이거 정말 큰 위협이 된다. 근데 어떻게 이게 가능했느냐? 결국에는 그 뒤에는 팀 미국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도체 패권을 쥐겠다는 이제 정부의 의지. 또 확실한 자금 지원, 또 게다가 자국 기업끼리, 그러니까 미국 마이크론이 만들고 미국의 엔비디아가 사주는 이런 분위기까지 이제 더해지면서 마이크론의 존재감이 커지고 있다. 그럼 이렇게 막 미국도 이제 뭐 미국의 반도체 우리가 패권 이제 다시 가져올 거야라고 하고 일본도 우리가 한국한테 빼앗겼던 이 반도체 패권 다시 가져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 이 생존 전략을 좀 점검해봐야 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반도체 전문가들이 가끔씩 이제 하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가 D램 시장에서는 전 세계 1등인데 1등도 우리나라 기업, 2등도 우리나라 기업 네. 그러니까. 근데 이게 뭐 우리나라만 만들 줄 알아서 우리나라가 1, 2등이 아니라 다른 나라도 돈 들이고 설비 투자하면 할 수는 있는데 그냥 가장 경쟁력 있게 만드는 그런 거다. 네. 마치 동네 식당처럼 저 동네 식당에서 파는 된장찌개 우리 집에서 못 만들 건 아닌데 그냥 저기 가서 먹는 게 싸고 맛있어. 그러니까 다들 거기 가서 네. 먹던 그런 개념이라서 다들 각자 집에서 밥해 먹읍시다라고 하면 굳이 꼭 그걸 가야 될 이유는 또 없어질 수 있는 그런 거라니까 또 이제 고민인 거죠. 하여튼 반도체 시장은 하루하루가 뉴스가 이렇게 좀 달라지네요. 자, 남국민 큐레이터가 갖고 오신 소식도 재밌습니다. 우리나라 요즘 의대 열풍 불어서 막 이거 가지고 이슈인데 근본적인 이유는 괜찮은 일자리가
없으니까 다들 그러는 거 아니냐 하는 것을 뒷받침하는 보고서가 나온 거예요. 예, 맞습니다. 이제 국책 연구기관인 KDI가 발표한 자료인데요. 2021년 기준으로 한국에서 대기업에서 일하는 사람의 비중이 13.8%로 집계가 됐는데 예. 이게 OECD 32개 국가 중에 가장 낮은 수치다. 이런 조사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사람 10명 중에 1명만 대기업에서 일한다는 건데 그러니까 다들 의사 되고 싶고 하는 게 이해가 가는 부분인 거죠. 다른 나라들은 그 대기업이 막 길에서 막 발에 차여요?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우리나라 너무 익숙해서 뭐 대기업 가면은 집안의 자랑 뭐 이런 느낌인 게 우리나라 분위기니까 예. 대기업에 일하는 사람 적은 게 당연한 게 아닌가 싶었는데 이 발표를 보면요. 해외는 훨씬 이런 분위기랑 다릅니다. 일단 OECD 평균이 32%거든요. 그러니까 주요국 국민들은 3명 중에 1명은 대기업에서 일하는 게 일반적이다라는 거죠. 아하. 여기서 1위를 한 미국은요. 57.6%거든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6명은 대기업 직원이라는 거고 절반 이상이라는 거죠. 그리고 옆 나라인 일본도 40%가 대기업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예. 이런 거 보면은 뭐 미국이나 일본은 워낙 뭐 대기업 중심의 경제니까 그런 거 아닌가 할 수도 있는데 국내에서 이제 중소기업 천국처럼 알려진 독일 같은 경우도 노동자의 41%가 대기업 직원이고요. 예. 스웨덴, 영국, 프랑스도 이보다 높아서 대략 국민 둘 중에 1명은 대기업 직원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인 우리나라랑은 격차가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직장인들은 혹은 근로자들은 노동자들은 피곤한 이유가 좋은 괜찮은 직장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너무 없다.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런저런 그래도 괜찮은 회사들 많은 걸로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비율 자체가 너무 낮다 보니까 그런 건데 비율도 낮고요. 그 양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임금 격차도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는 게 이제 문제인데요. 예. 우리나라에서 5명에서 10명 미만의 소규모 기업의 평균 임금이 대기업의 지금 54%가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절반밖에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국에 이제 가장 취약한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자영업자들이 너무 많다 이 문제잖아요. 왜냐하면 대체로 좀 영세한 경우가 많으니까 우리나라에서 한 4분의 1, 4명 중에 1명이 자영업자인데 이 비율도 거의 OECD 최고 수준이거든요. 예. 이 두 자료를 종합해 보면은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대기업 일자리 같은 좋은 데서 일을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사장님이 된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영세하고 사회 안전망이 부족한 일자리가 많다. 이게 비정상이다. 좀 바꿔야 된다. 이게 KDI의 지적인 겁니다. 10명 중에 1명만 대기업 들어가서 괜찮은 삶을 살 수 있고 나머지는 그 격차가 너무 크고 맞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한 번 채용하면 해고도 안 되고 네, 거의 그렇죠. 그러다 보니 빈자리가 안 나고 빈자리가 안 나니까 젊을 때 대기업 못 들어가면 평생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아무리 열심히 일 잘한다고 소문이 나도. 그렇습니다. 그러니 입시 경쟁 치열할 수밖에 없고 네. 우리의 모든 악순환과 고민들이 출발점이 여기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결국은 KDI의 지적은 이게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로 꼽히는 입시 문제 그리고 저출산 문제도 결국은 이 문제랑 맞닿아 있다는 건데요. 이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제 입시 경쟁을 얘기를 했는데 전 국민 10명 중에 1명만 이제 대기업을 가다 보니까 쉽게 말해 2배 임금 받을 수 있고 평생 다닐 수 있는 직장이다 보니까 이게 KDI에서 수능 성적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소득이 얼마 차이 난다 조사를 해봤더니 예. 상하위권의 임금 격차가 1.5배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돌이켜 보면은 어렸을 때 부모님이 공부해야지 부자 된다, 좋은 직장 간다는 게 틀린 얘기 아니었던. 씁쓸하지만 KDI가 임증을 해준 셈인 거죠. 이게 야. 그러다 보니까 다들 입시에 목숨을 걸 수밖에 없고 왜냐 10명 중에 1명만 대기업에 갈 수 있으니까 교육비가 치솟고 교육비가 너무 비싸니까 이제 신혼부부들이 아이 낳는 걸 꺼리고 결국은 대기업 일자리가 문제다라는 거고요. 저출산이 또 다른 방향으로도 문제인데 요즘에 뭐 어쩌다 보니까 저출산 대책이 뭐 대기업 직원들 1억 받는 걸 얼마 세금 깎아줄 거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예. 사실 가장 큰 문제로 지적이 되는 게 현실적으로 아이 낳고 쉴 수 있는 육아휴직도 불가능하고 아이 때문에 조금 일찍 퇴근하고 싶어도 불가능하다. 근데 이게 만약에 대기업이라면 수백 명의 직원이면 조율이 어떻게 가능한 부분이지만 예. 우리 회사 사람 5명 있는데 육아휴직을 어떻게 쓰란 말이냐. 사장님이 나빠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것도 결국은 너무 조그만한 기업이 대부분인 우리나라의 구조 때문이다. 이게 KDI의 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일 잘하고 똑똑한 저 직원은 저 기분 나쁘면 다른 회사로 갈 수도 있겠다는 또 긴장감이 있어야 그래 야근하지 말고 들어가 육아휴직도 하고 이제 그게 될 텐데. 그렇죠. 근데 10명 중에 한 자리니까 뭐 그 의자를 꼼짝달싹도 못하고 그 한 자리도 전혀 변화가 없다 보니 네. 이제 다 그런
근데 근본적으로는 왜 다른 나라들은 대기업 일자리가 그렇게 많은데 우리나라만 대기업 일자리가 없는 겁니까? 원래 다 이러고 사는 줄 알았는데 이 수치를 보고 나니까 좀 억울해지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 요인을 지적을 했는데 현실적으로는 더 많은 분야에서 대기업이 성장을 하고 이런 대기업을 중심으로 이제 경제가 재편이 돼서 더 효율성이 높아져야 된다는 거죠. 거기서 사람들이 다 일하면서 이제 전체적인 경제 효율을 높여야 한다는 건데 문제는 다들 대기업에서 일하고 싶어는 하지만 지금 현재는 90%가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셈이니까 예. 만약에 눈 감았다 딱 뜨면 모두 전 국민이 이제 대기업 지역이 돼 있다 하면은 내가 일하는 영역도 대기업이 들어온 거 좋겠지만 현실에선 대기업이 성장을 하면 자연스레 경쟁력이 떨어지는 소기업들이 도태되고 또 줄줄이 파산하고 아무리 뭐 어려운 일자리여도 소중한 게 일자리니까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정부나 나서서 결국 지켜줄 수밖에 없고 이게 장시간 지속되다 보니 10%만 대기업, 90%는 뭐 불만스럽지만 어쨌든 일하고 있는 일자리 이 상태가 유지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분석을 그래서 이제 대놓고 이제 중소기업 보호 정책 이게 우리나라의 바라지 않는 일자리, 낮은 생산성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요. 중소기업을 자꾸 보호하려고만 하니까 그렇습니다. 계속 그 중소기업은 망하지 않고 그렇죠. 대기업들이 그 중소기업 영역을 들어가려고 하면 골목상권 침범한다는 그런 논리가 서면 맞습니다. 대기업은 성장은 안 되고 그 중소기업 직원도 뭐 대기업 직원이 바로 되면 좋겠지만 어쨌든 회사가 힘들어지고 무너지니까 뭐 예를 들면 중고차 시장도 대기업이 진출을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진출을 예. 좀 했지만 어쨌든 일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내 일자리가 위협받는 거잖아요. 만약에 모두가 대기업 직원이 한 번에 되면 뭐 저항이 없겠지만 이런 문제가 모든 영역에 결쳐 있다 보니 우리나라는 대기업이 너무 적다. 이게 KDI의 지적인 겁니다. 고통스러워도 그 사라질 소기업들은 빨리빨리 사라지게 하고 그 개편이 되고 큰 기업이 잡아먹고 하는 걸 놔둬야 전체적으로 큰 기업들이 많아진다는 그렇습니다. 뜻인가 봐요. 네, 그 과정이 굉장히 아프고 고통스러우니까 우리가 그동안 그렇죠. 못했던 건데 맞습니다. 결국 그러다 보니 이 모양 됐다는 게 KDI의 그렇습니다. 앞으로라도 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많은 정책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제 손을 꼽아서 이것저것 손봐야 된다 꼽은 정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랑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이걸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중기 적합업종 같은 경우는 이거는 조그마한 소상공인들이 해야 되는 영역이니까 대기업 들어오지 마 한 영역인데 뭐 식자재 도매나 퀵서비스 대리운전업 등이 이제 재작년 기준 포함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연구를 해보니 종사자 처우는 오히려 악화됐고 서비스 수준은 더 떨어졌다. 이런 연구를 이제 KDI 예전에 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또 이제 폐지가 되고 있지만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도 이게 언제적 규제냐 이런 것도 다 빨리빨리 바꿔서 큰 대기업이 성장하도록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뭐 전 국민이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에서 일하면 좋겠지만 사실 정치적 문제도 있잖아요. 뭐 정치권에서 가장 뭐 많이 가는 곳이 뭐 소상공인 단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니까 현실적으로 현재는 쉽지가 않은 해결 나온다는 겁니다. 골목 상권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충돌할 때 우리는 누구 편을 들어야 우리의 미래가 맑아지는 거냐가 굉장히 복잡하고 그렇죠. 고민해야 될 문제다. 우리나라 대부분은 소상공인들이 하는 건 사실 미국은 다 대기업이 하고 있고 다 직원으로 일하는 게 선진국의 모델이다라는 겁니다. 중소기업이 자꾸 좋은 중소기업들이 많이 나타나면서 그 중소기업들 일자리가 대기업처럼 좋아지면 제일 이상적인데 그렇죠. 그게 그렇게 될 만큼 우리나라 시장 규모가 안 큰 것 같다. 맞습니다. 그런 얘기도 하는 것 같긴 하네요. 자, 김치영 큐레이터가 준비해 오신 이 로또 청약 줍줍 이야기. 네. 강남의 한 아파트에 무순위 청약에 한 집 팔겠다고 하는데 막 100만 명씩 몰리고 그랬다면서요? 한 집은 아니고요. 세 네. 가구가 나왔습니다. 개포동의 한 아파트인데요. 세 가구 모집에 101만 3,456명이 신청해서 예. 평균 경쟁률이 33만 7,818대 1이 나왔다라는 게 이제 뉴스가 된 거고요. 작년에 서울의 흑석동의 한 아파트 무순위 청약 두 가구 모집에 93만여 명이 몰린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청약으로 보면 101만 명이니까 사상 최고다라는 건데 그때는 두 가구, 이번에는 세 가구니까 평균으로 보면 지난해가 조금 더 경쟁률이 높을 수 있는 거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무순위 청약은 이른바 줍줍 청약이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예. 아파트 분양에 당첨된 후에 계약을 포기하거나 혹은 청약 당첨 부적격자가 나와서 발생하는 잔여 물량을 예. 재청약받는 건데요. 근데 요거는 지금이니까 지금 시세로 다시 가격 조정하고 가격표 다시 붙이는 게 아니라 네. 4년 전이든 5년 전이든 그때 팔았던 그 맞습니다. 가격표 그대로 팔아야 되나 봐요. 그러니까 이 아파트가 2020년도에 분양했거든요. 그러니까 4년 전 시세로 다시 나왔으니까 그 안에 가격이 시세가 많이 올랐다면 요거 당첨되면 꽤 높은 차익을 얻을 수 있다. 이 수요가 몰리는 거거든요. 야, 이거... 거기에다가
이 줍줍 청약 같은 경우에는 청약 신청의 허들이 굉장히 낮습니다. 예. 그러니까 청약 통장이 필요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청약 신청금만 있으면 만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당첨자 선정 방식도 아까 청약 통장을 쓰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예. 뭐 청약 가점 이런 거 필요 없거든요. 주민등록번호만 추첨제입니다. 있으면 추첨제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로또일 수가 있어서 더군다나 최근에 여러 규제가 많이 없어지면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실거주 의무하고 전매 제한 규제도 적용받지 않다 보니까 예. 야 이거 받으면 바로 팔아도 되겠네 뭐 예를 들어 전세를 놔도 되겠네 이런 수요까지 몰리면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린 것입니다. 이게 재개발 아파트니까 거슬러 올라가면 원래 그 동네 낡은 아파트, 낡은 네네. 집 갖고 있었던 분들이 조합원이 갖고 있었던 재산일 텐데 맞습니다. 그럼 지금 팔면 지금 시세대로 받으면 그분들이 좋을 텐데 꼭 옛날 시세로만 받아야 되는 룰이 있나 봐요. 이런 룰이 아니면 그냥 슬쩍 다른 사람이 그냥 했다가 다시 네네. 계약 포기하고 더 비싸게 받고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정해놓은 분양가대로는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이게 시세가 올랐을 경우에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요. 사실 이 줍줍 청약도 지금 부동산 시장이 워낙 양극화돼 있다 보니까 서울과 지방의 온도차가 엄청나게 크게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의 일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무순위 청약 물량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네 번째, 다섯 번째까지도 이 무순위 청약이 다시 청약이 안 되는 경우 이런 사례들이 나오고 있어서 일부 아주 핫한 사례가 지금 서울에서 나왔다라고 보실 수는 있는데요.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개포동이면 강남 한복판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지역에 지금 세 개의 아파트가 나온 건데 분양가로 보면 34제곱미터가 6억 5천여만 원, 예. 59제곱미터가 12억 9천여만 원, 그리고 132제곱미터가 21억 원 정도거든요. 근데 20평형대가 13억이네요. 네, 예. 근데 이게 지난해 12월에 59제곱미터가 22억 원, 아까 12억 원 정도가 네, 분양가라 그랬는데 22억 원에 팔렸고요. 132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49억 원의 매매가 이루어졌어요. 지금 분양가는 21억 9천만 원이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단순 계산으로 보면 뭐 시세 차이 크게는 20억까지도 날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지금 언론에서 보도되고 한 상태고 더군다나 지금 전세 시세가 59제곱미터 같은 경우에가 9억 원 내외로 지금 보이거든요. 예. 그러면 아까 분양가 12억 원에 한 3억여 원, 한 4억 정도 있으면 이거 청약 받아서 바로 전세 내주면 되겠네라는 계산까지 쓰니까 목돈이 많이 필요 없어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좀 몰린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게 농반진반으로 로또도 사는데 네. 로또는 1등 당첨 확률이 800만 분의 1인가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814만 분의 1입니다. 제가 조사해 봤습니다. 네. 근데 이제 당첨금이 거의 이제 로또 1등 수준이니까 네. 그래도 30만 분의 1이면 이게 합리적인 거예요. 로또 사는 것보다는 거의 뭐 한 20배 이상 합리적인 건데 네. 이걸 안 하면서 로또를 사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다. 뭐 그런 얘기도 하시면서 하더군요. 근데 이제 만약에 당첨이 되면 이게 다른 청약보다 잔금 내고 뭐 이러는 기한이 굉장히 짧거든요. 10일 그래서? 이내에 계약금 내야 되고 6월 8일까지 이건 잔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조금 그렇고요. 알겠습니다. 네네. 거기까지 듣고 당첨되신 되실 분들은 축하드립니다. 미리. 예, 저희는 또 내일 아침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